취임식을 앞둔 워싱턴에는 이미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워싱턴 DC 시장은 의사당 주변으로는 오지 말라는 호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부터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들에게는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은 준비 단계를 거쳐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LA시가 마스크 착용을 사실상 의무화했습니다. 실내는 물론 개인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LA 지역의 한인 업소들이 영업 제한 행정 명령이 완화된 라스베가스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최저임금까지 낮아 한인 업소들의 이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일부 카운티에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약과 접종 절차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에게는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고 2조 달러의 3차 경기 부양책 지원이 임박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개인에게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을 취임 첫날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할 경기 부양책은 1조 5천억 달러에서 최고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바이든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금 지원 부양책은 2차 때 600달러에 이어 3차 때 1,4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2차 때 600달러를 받은 시민은 1,400달러만 제공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2차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했을 경우 2,000달러를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연방 실업수당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 14일 끝나는 연방 실업수당을 연장하고 지급액도 올리는 안도 경기 부양책에 포함시켰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을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에 경기 부양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워싱턴 대통령 취임식장 주변에는 벌써부터 주방위군들이 배치됐습니다. 모두 2만 명의 방위군들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시장은 의사당 주변으로는 오지 말라고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백악관 바로 맞은편 건물에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연방 의사당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완전 차단됐고 군인들이 길 양쪽으로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2만 명 넘는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에 집결할 예정인데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에 파병된 미군 숫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The events that took place on last Wednesday really changed everything. I think right now we're up to about 40 plus states across the United States that are sending soldiers and airmen to our nation's capital. 워싱턴 DC 시장은 의사당에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We know that is the right choice and the best way to keep everyone safe. 내셔널몰은 취임식을 앞두고 전면 폐쇄됐고 델타 항공은 워싱턴에 갈 때는 총기를 짐으로 붙이는 걸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미 하원은 주말까지 탄핵안 송부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엿새 뒤로 다가온 취임식에서는 레이디 가가가 국가를 부르고 제니퍼 로페스도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미국의 거대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유서 깊은 취임식의 전통을 기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어제 주지사가 발표했던 65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들 백신 접종 예약과 절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카운티에 따라서 대상과 절차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어제 65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LA의 경우 가장 우선 접종 대상인 헬스케어 관계자들과 널싱홈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접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2월 첫째 주쯤에야 이들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음 단계인 65세 이상 주민들의 접종이 시작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교육, 아동보호, 그리고 식품업 종사자들도 같은 접종 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이르면 1월 말, 적어도 2월 첫째 주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세에서 64세 사이인 경우 4월쯤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국은 내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다저스 구장을 포함해 5곳의 대형 접종 장소를 운영해 속도를 낼 거라는 방침입니다. 본인의 순서가 되면 백신 장소를 예약한 후 신분증과 증명서 등을 갖고 찾아가서 맞는 방식입니다. LA 주민의 경우 코비드 백신 사이트에 이메일을 등록하면 접종 대상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접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인 경우 오테나라는 웹사이트에서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접종은 무료입니다. 보건국은 본인의 차례가 될 때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백신 부작용,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한인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9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9.998%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백신에서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주로 접종 후 30분 이내에 나타나는데 숨이 차고 혈압이 떨어지며 의식을 잃어 빨리 처치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이 공식 집계된 건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파이자 백신뿐입니다. 21명의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보고됐는데 모두 27세 이상 60세 이하, 면역력이 활발한 연령층이었습니다. 여성이 19명으로 훨씬 많았는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접종자 9만 명당 1명꼴로 발생한 건데 독감 백신의 빈도보다 8.5배나 높은 겁니다.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도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파이자와 비슷할 걸로 예상됩니다. 백신의 핵심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 파이자, 모더나는 PEG, 아스트라제네카는 PS80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게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다는 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대장 내시경용 장세척제, 자외선 차단제, 치약, 진통소염제에도 사용되는데 이런 물질에 쇼크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If you have an allergy to any component of the Pfizer-BioNTech vaccine, you should not receive it. 접종받는 사람이 더 늘면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잇따른 부작용 사례 보고에도 각국의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여전히 권장합니다. 백신 접종자의 99.998%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미 전국의 하루 코로나 사망자 수가 4,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주 동안 벌써 사망자는 3만 8천 명이나 됐습니다.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확산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는 평균 8분의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DC는 앞으로 3주 동안 모두 9만 2천여 명이 더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 그리고 브라질에 이어 일본과 미국까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이 아니라 이제는 풍토병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김용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영국은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가 나타남에 따라 오는 15일 새벽 4시부터 남미 국가들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과의 교류가 밀접한 포르투갈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남녀 4명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19가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와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영국, 남아공, 일본에 이어 지난 13일에는 미국 오하이오에서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2종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Going into a second year of this, it could even be tougher, given the transmission dynamics and some of the issues that we're seeing. 감염 속도가 빠른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300만 명에 다가섰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대표는 코로나19가 변이를 계속하면서 영원히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일종의 풍토병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LA시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의무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실내에서는 물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위반하면 벌금까지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센츄리시티 한 몰에 나타난 마스크 착용 반대 시위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하는 직원, 심지어 행인들과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시위대는 플래시몹처럼 수시로 나타나 시위를 벌일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자 LA시가 마침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은 $250, 두 번째 적발되는 경우 벌금은 2배 오른 $50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 코레츠 시의원은 제정신이라면 이제는 LA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어조로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But when we're having 300 deaths in a day and an average of over 200 and tens of thousands of cases in a day, we have to stop making excuses and start acting. 조례안이 마련되면 야외에서 근무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에 있더라도 타인의 개인 공간을 침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조례안은 LA시 검찰이 상세 내용을 마련하면 전체 회의 표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LA 지역을 떠나 라스베가스 지역으로 이전하는 한인 업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임대료와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LA에서 라스베이거스로 비즈니스 이전을 결정한 업주 신우승 씨. 2달 전 라스베이거스 다운타운 남동쪽에 위치한 핸더슨 지역에 바베큐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LA 지역을 락다운 장기화로 비교적 행정명령이 완화된 라스베이거스를 선택한 겁니다. 현재 라스베이거스는 식당의 실내 수용 인원 제한은 25%로 비교적 행정명령을 완화시켰습니다. 25%에서 50%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조그만 식당들도 막 이렇게 차리시는 것, 뭐 들어오는 거 다 보이고. 더구나 20% 정도의 저렴한 렌트와 최저임금은 시간당 $9로 LA에 비해 운영 비용이 확연히 낮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라스베가스로 이전하는 업주들 가운데 30% 정도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가스로 이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한 30% 넘게 가장 많이 오시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고요. LA보다 운영비가 저렴하고 행정명령이 완화된 라스베이거스. LA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라스베가스로 이전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LA 카운티 지역 600여 곳의 업소들이 코로나 방역 규정을 위반해 보건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열흘 동안 83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10여 곳의 LA 시내 업소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위반 업소들에게는 건당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국은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유럽, 변이 바이러스까지 잇따랐습니다. 유럽 곳곳이 다시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통행 금지 시작 시간이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선 하루 평균 16,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통행금지 확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내일부터 시작돼 최소 15일간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7일간 자가격리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한 양로원에선 90세 노인이 백신을 맞은 뒤 1시간 만에 숨졌는데 관계당국이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식당과 체육시설은 물론 학교와 보육시설, 상점의 문을 닫는 전면 봉쇄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다 신규 확진 기록을 세우고 있는 포르투갈은 오늘부터 한 달간 다시 봉쇄에 들어가고 덴마크도 기존의 봉쇄 조치를 최소 3주 연장했습니다. 스위스도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우려에 오는 18일부터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재봉쇄에 들어갑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1억 5천만 달러가 삭감된 LA시 경찰국 자체 운영 예산. 줄어든 예산 운영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림픽 경찰서 폐쇄안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억 5천만 달러가 삭감된 LA 경찰국 운영 예산. 경찰국은 삭감된 예산 편성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림픽 경찰서 폐쇄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국 내에서도 치안 불안을 우려하는 한인 사회 분위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과 타인종 커뮤니티 단체까지 올림픽 경찰서 폐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경찰서 폐쇄만큼은 피하겠다는 겁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추가 예산 삭감이 결정되면 8개 전문 부서를 없애거나 축소해 인원 감축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할리우드 상업지구와 관광객이 몰리는 인기 해변 지역, 그리고 교통과와 노동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구나 1조 9천억 달러의 연방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면 경찰국의 추가 예산 삭감안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방정부 지원 자금이 실현될 경우 LA 경찰국에 대한 추가 삭감은 없다는 겁니다. 한인 단체들도 추가 예산 삭감을 막아야 치안 공백을 피할 수 있다며 경찰국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무어 국장의 시의회 예산 보고를 앞두고 올림픽 경찰서 폐쇄안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위기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21세기의 거북선이라는 한국형 항공모함 경항모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습니다. 개념 설계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훈 국방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군은 바다위 군사기지 경항공모함 2030년 진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21세기 거북선을 지금부터 건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합참에서 경항모 사업 추진을 결정했는데 이보다 며칠 앞서 현대중공업이 개념 설계를 마무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념 설계는 함정의 핵심 구조와 성능을 결정하는 함정 건조의 첫 단추입니다. 개념 설계 결과 한국형 경항모는 함정 순수 중량만 3만 톤 이상, 길이는 250m 이상입니다. 해군 최대 함정인 독도함보다 50m 이상 길고 일본의 헬기 항모 이즈모보다도 큽니다. 수직 이착륙 전투기 12대와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8대 탑재를 기본으로 하고 헬기 수를 줄이면 전투기를 최대 16대 실을 수 있습니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함교를 분리해 이중 함교 형태로 건조합니다.
한국형 경항모는 중국과 일본이 항모를 앞세워 세력을 키우는 동북아 해상판도에서 한국의 이익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경항공모함은 향후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해상 교통로 마찰 등 갈등이 불거졌을 때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동북아의 균형추가 될 것입니다. 개념 설계 다음 단계는 경항모의 본사업인 기본 설계입니다. 군은 올해 안에 사업자 공고를 내고 본격적으로 기본 설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80도대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주말까지는 80도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남가주 지역의 기온이 80도대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국립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하지만 강풍이 계속되면서 건조한 날씨도 이어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습도는 5%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산불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주택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 도시는 모두 39개 도시나 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1위와 2위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뉴욕시 교육부가 영재반 시험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영재반 시험을 일부 특권층들을 위한 시험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영재반에는 아시안 학생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험 옹호론자들은 영재반 입학 정원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소속된 귀넷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엘빈 웰뱅크스 교육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디지털 수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수업은 오는 25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시카고 마라톤 참가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5주간의 접수 기간이 끝나면 3월 중으로 최종 참가자들을 확정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1977년 시작된 시카고 마라톤 대회는 전 세계 100여 개국 국가에서 참가자들이 신청하는 등 마라토너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징역 22년, 벌금 180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3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배준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엔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기는 22년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 중엔 롯데와 SK, 삼성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지원을 강요한 혐의와 문체부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건 국가 예산을 다른 용도로 횡령했다고 판단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렇게 형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기결수로 수감 생활을 하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미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없을 경우 2039년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뇌물 액수를 더 많게 인정해 하급심에 내려보는 만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어떻게 선고될지가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원칙을 밝힐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문준무 기자입니다. 대법원 선고 3시간 뒤 청와대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면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도 대체로 신중론입니다. 사면 카드를 꺼내들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그 정의를 존중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짧은 논평만 내놨을 뿐 사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사면 구상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원론적인 답변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언급을 짐작할 단서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풀어놨는데 최 수석은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 입장,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면 찬성 여론이 확연하지 않으면 당장 사면은 어렵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여론 흐름이 바뀌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또 이재명 경기지사, 여권 내의 대권 후보들입니다. 국정 현안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치열해졌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주 초부터 코로나 국면에서 얻은 이익 일부를 피해 계층에 지원하자고 제안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오늘도 현장을 방문하며 이익공유제 실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손을 맞잡으면 고통이 가벼워지겠지요. 이 공유제다 해서 이걸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정착시킬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세균 총리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상생이라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자발적이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진 연후에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꺼내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날을 세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선 정 총리와 이 지사가 대치 중입니다. 정 총리가 덜 풀자, 더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이 지사를 겨냥했지만 이 지사는 불부터 꺼야 한다며 반격했습니다. 보편적 지원을 하면 국민들이 돈 쓰러 몰려다닐 거란 생각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칫 여권 내부의 분열로 비칠까 공개적인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의제 선점과 안정감, 선명성이라는 각자의 승부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만으로도 주가가 폭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GM이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 배송용 전기 트럭을 선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것 같은 편안한 승차감의 자율주행차에 전기 모터를 사용한 플라잉카까지 GM의 화두는 전기차였습니다. 2025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30종을 내놓겠다는 발표에 GM 주가는 상장 이래 최고치까지 급등했습니다. 벤츠는 운전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학습해 자동으로 띄워주는 AI 디스플레이를 처음 공개했고 BMW도 올해 말 출시할 플래그십 전기차 디자인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170만 대를 기록한 전 세계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연장과 미국 정부의 연비 규제 강화 등에 힘입어 235만 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친환경차라든지 탄소 문제 이런 것들이 더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무공해차에 대한 보급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과의 협업 고려 소식만으로도 현대차 주가가 폭등하고 배터리 전기차 부품 업종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세계적 완성차 업체들이 미래를 건 경쟁에 나섰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묻지마 증시 투자. 이쯤 되면 투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국채 금리 1.13%까지 올랐습니다. 급등했다가 주춤했던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른 겁니다. 문제는 시장이 국채 금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언제라도 증시에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국채 매입을 축소하자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하락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묻지마 투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